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원자재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한 해 이 경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5년 원자재 시장을 전망해 보는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목했는데요.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 나아가서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석유와 가스의 시추 그리고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고요. 또 파리 기후협약도 다시 탈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전기차 의무화도 폐지 언급을 했고요. 풍력 프로젝트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화석연료 ETF들이 또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인베스코 S&P 500 동일가중 에너지 ETF 그리고 iShares와 SPDR의 미국 석유가스 탐사 관련 ETF들이 모두 올해 10% 넘게 올랐습니다. M7 종목들보다도 그 상승폭이 컸습니다. 올해 들어 구리 가격이 한편 반등하면서 관련 ETN들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N2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 또 KB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도 15%씩 올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탈퇴한다고 밝히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했는데요. 2025 원자재 시장의 전망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본격 개막 2025년 원자재 시장 전망인데요.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이자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 그리고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게 바로 원자재 시장입니다. 원자재 시장 올해 2025년도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 에너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드릴, 베이비 드릴을 통하여 원유 생산량을 증대할 거고요. 천연가스도 근해 해역을 모두 시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택지도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유 가격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방 안정세를 갖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연구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원유와 금을 제외한 대부분 원자재가 올해 상당히 좀 불확실할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 있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원자재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연구원님께도 여쭤볼까요? 예,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모든 시장이 모든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이 올해 작년 말쯤에 다 배어하게 바라봤거든요. 원자재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는데 다만 엑스모빌 CEO가 얘기한 것처럼 투자는 즉 개발은 미래의 공급이거든요. 원자재는 주식처럼 선행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동행 내지 다소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점은 지금 투자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은 결국 내년도쯤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 앞두고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배어하게 바라봤었던 그 같은 원자재들 대표적으로 에너지 섹터라든가 산업금속 섹터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 때 시장 컨센서스를 갖다가 압도하는 성과를 갖다가 좀 더 바라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원자재에 대한 전망을 두 분께 여쭤봤는데 그럼 두 분께도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원자재 또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원자재까지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2025년 이쪽 원자재를 가장 좀 주목해 본다 하는 점 그리고 그 이유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에 대한 확신. 네, 최근에 이제 AI 스타게이트를 통하여 여러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확정 지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전력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력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 네. 시설을 더 지을 건데요. 앞으로 우라늄과 같은 발전원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원자재로 에너지 섹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에너지 인프라, 전선 인프라, 그다음에 송배전망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리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네. 구리가 오래 핫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결국 이자율과 관련된 일들이 앞으로 이제 하향 안정세로 가게 되면 금이 결국 곽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는 늦게 들어오겠지만 오늘 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증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이 증가되는 건 오래되겠지만 전략적으로 여러 곳에 공급을 늘리고 자기네 나라에서도 공급을 늘리면서도 그 원유에 대한 하방 안정세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귀에 쏙 들어온 게 역시나 화두는 데이터 센터에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준영 연구원은 어떤 원자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와 함께 또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천연가스랑 유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특히 구리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작년 연간 전망과 동일하게도 뭐 작년 초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천연가스 가장 셀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결국 천연가스가 왜 그렇게 셀 수 있느냐? 뭐 3, 4월은 좀 진정될 수 있어요. 라니아가 후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라니아 이제 귀환한다. 그리고 라니아 다시 또 올해 하반기 때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모든 원자재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무슨 문제 발생한다? 전력 가격 올라가고 전력 가격 올라가면 결국 산업금속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게 질소계 비료도 이제 원료가 되기 때문에 질소계 비료 건들고 이것이 다시 또 곡물로 연결되고 다시 또 이것이 원유 생산에 있어서 천연가스가 필수거든요. 또한 네. 왜냐 이거의 점성을 갖다 높여가지고 실제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코스트 거죠. 근데 지금의 천연가스 작년 1.5불부터 지금 4.2불대를 거의 근접해 있고 이것이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작년 초부터 타켓을 갖다가 6불로 접근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6불인 것이고 이 방향성을 놓고 보면 결국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 4월 달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난방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진정될지 몰라도 다시 하반기 때 라니아의 귀환 즉 재개되는 부분을 갖다 감안하면은 이것이 또 한번 올라갔었을 때 여타 원자재도 코스트 푸시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부분이 우리가 가장 유의미하게 좀 더 주목하면서 주의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연구원님의 첫 번째 픽은 뭐 천연가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앞서 구리도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 구리는 데이터 센터의 영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데이터 센터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는 결국 동행하는 자산이자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땡겨오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잠깐은 올라올 수 있더라도 결국 피지컬 마켓에서 이것을 쳐내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 센터 할 만큼 구리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래요? 결국 문제는 뭐다? 2012년부터 광산들이 투자를 안 했죠. 공급 과잉 터진 바람에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광산 개발이 안 들어가고 네. 광산을 한번 개발하면 실제 공급까지 15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야 지난 2년 전부터 투자 들어간다. 미래 공급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에 노출됐기 때문에 구리가 최근 작년에 가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비교했었을 때 경기 침체만큼 반영하지도 않았었어요. 22년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하단에서 굉장히 견고해졌다는 측면, 우리가 공급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공급도 공급이지만 중국의 부양에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즉 중국이 유동성 플레이를 한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 스탠스를 갖다 언급을 했다는 점. 이 같은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딜레이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수출을 갖다가 처음으로 작년 11월 초부터 사회가건과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록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말즉슨 물가를 올리려고 즉 유동성 플레이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중국의 경기보다는 좀 더 유동성 플레이 단에서 이와 같이 구리 단에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두 분이 가장 주목하는 원자재는 무엇이고 그 이유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트럼프 시대 본격 개막 2025 원자재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원자재 시장 전망과 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원자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자재 시장의 최근 가격 동향을 저희가 또 1분 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대표 원자재들의 최근 가격 추이, 그리고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국제유가부터 살펴보시죠. 어느덧 3년 전인 202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70에서 80달러 수준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발하죠.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 차질로 장중에 130달러를 넘기기도 했고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다시 80에서 90달러로 조정됐습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66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9월에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결정하면서 87달러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 총 정리해보시죠. 2024년 한 해 동안 WTI는 3% 하락했는데요.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비오펙 생산국들이 공급을 늘리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로 수요 회복이 정체됐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미국의 EIA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는 중동의 정세 긴장감 고조와 또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로 다시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듯 싶더니 또 9월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으로 7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프 맨 오른쪽에 2025년 1월을 보시면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78달러 선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증산 계획 등으로 조금 빠지면서 현재는 74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추이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한 해 동안 국제 금값은 27% 올랐는데요.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매수세, 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통화 정책의 완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금은 2,77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 추이도 확인해 보시죠. 작년 한 해 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3.9달러 선까지도 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겨울 한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고 우크라이나가 또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LNG 수출을 대거 허가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닥터코퍼로 불리는 구리 가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구리 56%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스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6개월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에는 중국의 고강도 경기 부양책 발표로 살짝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강달러나 또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우려가 부각되면서 다시 약세를 보였고요. 또 최근에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원자재를 미리 저장하고자 구리 가격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자재 가격 동향에 대해서, 가격 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 카테고리별로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보편 관세와 원자재 가격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요동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최진영 연구원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예, 결국 이제 보편적 관세를 갖다 부과했었을 때 우려 요인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결국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리는 다 필요합니다. 모든 네. 산업의 가장 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가 없으면 사실상 고려 시대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리단에서의 니즈가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보편적 관세를 때린다. 근데 미국은 글로벌 최대 구리 생산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미리 이걸 물건을 확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뭐 부동산을 예를 들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단에서 가격을 잡겠다고 수요를 억제해서 대출을 규제한다? 이러면 어떤 현상 발생한다? 주택을 원래 구매하려 했었던 미래에 살려 했었던 사람들이 미리 땡기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협박을 한다. 그러면은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구리를 확보하려는 수요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가뜩이나 공급도 타이트하고 과거부터 투자 안에서 구리의 함량이 계속해서 미달돼서 과거에 50톤 채굴할 때 1톤의 구리가 생산됐다면 지금은 190톤을 채굴해야만이 1톤이 겨우 생산되기 때문에 이 같은 낮아진 생산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타이트한데 이렇게 확보 열기가 더욱더 뚜렷해졌다. 특히 트럼프는 4년 동안 이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바이어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어찌되었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많이 필요한 원자재 중 하나가 구리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보가 시장에서 앞다퉈 좀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외에 산업용 비철 금속들도 좀 같은 연관관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런 보편적 관세뿐만이 아니라 사실 천연가스랑도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원자재 모든 게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만 보려 가지고 다른 걸 안 보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틀리게 되거든요. 네. 가스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 전력 가격 어떻게 된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전력 가격이 올라가면은 산업금속, 기타 산업금속들도 코스트 푸시 부담이 형성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구리보다 훨씬 더 생산 시에 전력을 많이 소비합니다. 톤당 13,500kWh 이상의 전력이 소비되겠고 구리보다 했었을 때 대략 못해도 12배가량 전력을 소비하고 니켈만 하더라도 구리보다 했었을 때 못해도 7배 이상을 갖다 전력을 잡아먹거든요. 이렇다 보니 코스트 푸시 단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가격 단에 즉 전력 원 가격인 천연가스가 지금 계속 이렇게 튀고 있다는 점이 계속 우려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지금이야 유가의 기저를 감안한 물가 견인 자산인 유가를 감안했었을 때 기절 감안하면 물가의 상방 우려는 상반기엔 전혀 없어 보이지만은 올해 연말로 갈수록 부담 요인이 다시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교수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취임 당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 상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국 우선주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해왔고요.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기후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날씨 난 너무 지금 더워 죽겠는데 무슨 뭐 위기냐 추워 죽겠는데 지금 무슨 기후 위기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글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트럼프 2기가 집권함으로써. 트럼프는 줄기차게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얘기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 협약을 바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내셔널 에너지 이머전시 비상 위기라고 에너지 위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게 바이든 정부 내내 친환경 정책을 펼쳤죠. 그러면서 돈을 확장했습니다. 거의 1,000조 정도를 친환경에 투자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산층의 마음속에는 뭐 AI가 등장하는 뉴스와 태양광, 뭐 친환경이 자꾸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오고 근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변화가 있는 게 인플레이션에 계속 얻어맞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구는 부자가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트럼프는 아주 잘 파고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모두 증산하겠다라는 걸 통하여 미국에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내무부 장관이자 에너지위원 장관으로 임명될 더그 버검이라는 사람이 네. 미국 내 화석연료, 특히 리퀴드 골드, 우리 발밑에 있는 석유 이런 걸 다 시추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AI 산업에서 중국에게 완전히 뒤처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하방 안정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서 산업을 증진시키고 AI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지만 원유는 사실 생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20개 국가가 모르시겠지만 120개 국가가 산유국입니다. 그렇지만 천연가스는 한 22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의 가격 안정은 굉장히 공급 물량이 바로바로 확대되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그러니까 맞출 수 있지만 네. 천연가스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쉽진 않으나 앞으로 FID가 체결된 액화기지가 모두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바이든 정부가 못하겠던 모든 시추와 공공택지 개발, 그다음에 송유관, 그다음에 가스관 건설이 완공이 되면 적어도 25년 말, 26년 초부터는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장기 계약을 미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장기 계약에 대한 거래 가격들을 보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 지나면 천연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화에 들어올 것이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추가적으로 미국에만 5천만 톤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물량들도 밖으로 나오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물량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이고 그다음에 모잠비크 같은 데도 물론 계획이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전 세계 4번째 매장량을 지금 시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친환경보다는
화석연료에 관한 가격 안정이 뒷받침되고 친환경과 관련된 원자재 쪽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전쟁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에너지난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천연가스 수급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연일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데 유럽의 에너지난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원자재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냥 가장 최저점, 최고점을 비교해 보면 100배가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굉장히 이제 수요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천연가스와 전기의 거의 30%를 유럽 사람이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를 못 받기 때문에 LNG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은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유럽으로 수출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통하여 이 천연가스를 메꾸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계약을 종료하면서 마무리 지은 그 가스 수송관의 이제 가스 공급의 중단은 사실 한 8% 정도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격이 약간 폭등했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3불 후반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천연가스에 관련된 겨울이 끝나면 네. 결국 동전기가 끝나면 천연가스가 안정화되고요. 아. 그래도 여름쯤으로 또 들어가면 유럽이 비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천연 안반에다가 이제 소금 암석으로 돼 있는 곳에 이제 지하 동굴에 묻게 되는데 그럴 때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개번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LNG를 수입하는 걸로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이 이런 에너지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는 보지만 향후에 천연가스의 공급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굉장히 에너지 정책의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에너지 친환경 정책이 잘못된 방향이었다? 네, 그런 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독일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고 있는 정당 쪽에서도 네. 가스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아. 재생에너지인 자연에너지에게 우리 에너지를 맡기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정말 높아졌고요. 11월 10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25배가 뛰었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이고 이걸 아. 둔켈플라우테라고 하는데요. 바람도 없고 태양광도 안 들어오는 그래요? 그런 일주일이 진행돼 버리면 가격 폭등을 모두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국의 전력 설비를 모두 발전해서 전기를 사오게 되거든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스웨덴 같은 나라도 가격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으로 들어오고 정치 여건들이 지금 이 선거제도가 선거를 통하여 모든 정당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유럽도 미국이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수님 말씀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 이 환경의 어떤 파괴에 관련된 네. 문제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을 하려고 했더니 이 지금 기존의 망가진 환경 때문에 바람이 안 불고 네. 태양이 뜨지 않는 태양열이 쬐어지지 않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원래의 어떤 에너지가 돌아간다. 이게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근데 느낌이 뭐 좀.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로 인한 비용의 증가, 비용의 증가. 비용이 증가가 엄청나다는 것이고요. 탄소 중립을 함에 있어서 자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깔고 탄소 중립을 줄이려고 하지만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안 지키는 배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효과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자국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비용 부담만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좋습니다. 뭐 씁쓸하긴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 또 네. 교수님 명쾌하게 좀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유와 천연가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들을 역행하는 화석연료, 그렇죠?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타격을 받는 섹터와 그러니까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화석연료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수혜 보는 섹터는 어느 쪽이고 피해 보는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뭐 당연히 피해보는 섹터라 본다면은 사실 뭐 전기차라던가 신재생 이런 애들이 신재생. 피해를 보겠고요. 반대로 이제 수혜보는 섹터는 뭐 원전이라던가 내지는 이제 뭐 원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업자보다는 사실 생산자보다는 오히려 이걸 운송하고 미드스트림 단들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우리의 보거든요. LNG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네. 해당이 될 테고 이제 미드스트림 단에서 뭐 가스관이나 송유관을 운영하는 또는 이제 이걸 운송도 해주고 이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미드스트림들이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생산자보다는 이 같은 미드스트림이 훨씬 더 나은 양호한 성과를 보여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자기들한테 크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밸류체인을 갖다가 중국이 2008년부터 계속 만들어 구축해 나가면서 이미 이거를 갖다 기반을 확립해 나갔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여기서 뭔가 IRA라든가 이런 걸 한다 해서 뒤집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즉 미국이 잘하는 거는 화석 에너지예요. 여전히 에너지 단에서 우리는 화석연료에 의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본다라 볼 수 있겠고 정책의 대외 전략 역시도 전면 수정됐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접근한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단에서 뭐 신재생이나 전기차 이런 것보단 좀 더 이런 화석연료 단의 미드스트림들이 훨씬 더 각광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요즘 기름 넣으셨나요? 네. 기름값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 또 트럼프 대통령 입이 참 무섭다는 걸 또 느낀 게 오펙의 유가 인하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락으로 좀 돌아선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향후 이 유가의 전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질상 좀 뭐라고 할까 생산량을 확 증가한다든지 뭔가 강력한 어떤 네. 변수를 좀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유가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자국산 원유 시추도 증가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하나 전략 비축유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생산량을 증가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같은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 오펙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증산하라. 지금 오펙이 자율 감산을 통하여 22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이제 가격을 조금 부양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산이 필요합니다. 오펙이 여기에 따라줘야 되고 러시아가 사실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정상적인 석유를 생산해서 네네. 판매하는 국가로 도래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그런 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증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의 시추를 증가시키기와 동시에 국제사회에 내 말을 따르라고 계속 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하향 안정세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진영 연구원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게 하향 안정화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사실 지금 당장 절대 어렵다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내년을 좀 더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그쵸. 된다. 결국 네. 트럼프의 의중은 뭐다? 트럼프의 지금 워딩을 우리는 쫓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결국 세미나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는 결국 지금 워딩만으로 시장이 놀래 자빠져요. 그래서 네. 나는 오펙을 갖다가 협박하는 이런 멘트들. 근데 오펙을 협박한 적은 늘 많았었어요. 바이든도 했었고 트럼프도 지난 임기 때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다? 오펙 플러스는 과거에 한 번 그거 갖다가 수용했었다가 유가 자빠진 적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뒤통수 때렸었죠. 이란을 갖다 제재하겠다. 러시아도 제재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너네들이 공급을 해다오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했다? 나중에 유예시켜버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예시켜버리면서 속은 경험이 있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당시 때랑 또 특히나 지금의 차이는 당시에는 사우디는 어쩔 수 없었던 게 안보단에서 미국에 의존적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안보의 주적이었던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이란의 동맹을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같은 문제가 있을 테고 특히 세 번째는 재정균형 유가예요. 지금의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는 거의 90불대입니다. 그러니까 BEP가 아니라 재정균형 유가로 봤었을 때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들이 유가를 내리게 한다면은 부채를 못해도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발행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같은 손실을 감안했었을 때 그래서 트럼프의 워딩을 따르면 안 되는데 트럼프는 대신 전제 조건을 달죠. 지금 관세 전쟁을 자세히 보면은 트럼프의 워딩만 보면은 물가가 상승해요. 네. 사실 상승하는 요인들이에요. 왜냐?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제재하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나? 유가를 상승 요인입니다. 어째서?
미국의 상세하는 거는 경질류입니다. 근데 미국의 정유사들이 사용하는 거는 중질류예요. 네. 그럼 어디서 가져온다? 캐나다랑 멕시코입니다. 얘네들한테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된다? 물가 그냥 상승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때린다 한다? 이것도 물가 상승 요인이에요. 더불어서 EU에 대해서도 제재를 얘기하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 결과적으로 뭐다? 물가의 상승 요인인데 단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제 조건. 우리가 뭐 틱톡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합의해 주면은 마찬가지로 사우디에 대해서도 어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대신 투자를 늘린다면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더 늘린다면 그런 전제 조건들을 달아놨기 때문에 유가를 할래 아닐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워딩에 쫓지 말자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아, 그래요. 좀 두 분의 의견이 또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견해가 좀 다른 부분도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원유와 석유 상품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떤 전략적으로 가야 될지 이건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지금 단에서 봤었을 때 뭐 이제 유가 단에서를 갖다 접근하자면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는 여전히 80불대로 WTI가 회귀한다라는 작년에 그 같은 견해를 갖다가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단에서는 사실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사실 이것 단에서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이라 계속 여전히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같은 기업들 Q그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P보다 이 같은 부분들 P가 올라가더라도 Q그로스 물론 P로도 먹을 수 있지만 Q로도 이 같은 부분을 주목할 수 있겠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쭉 만나봤는데 우리 강수미 캐스터가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수익률에 대해서 또 준비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수익률도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 질문이 있어서 시청자분 질문을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걸 좋습니다. 한번 그럼 오늘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강수미 캐스터가 준비한 시청자 질문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친환경 정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트럼프 정부인데 친환경 관련 분야의 전망은 좀 어두운 걸로 봐야 될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홍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는 뭐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프쇼업인데, 그러니까 해상풍력 관련 것을 그 자기가 취임하는 첫날 완전히 취소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친환경 섹터에 대한 후퇴는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 섹터를 키웠더니 중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 국민들 마음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모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아마 친환경 섹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나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발표하자마자 유럽의 풍력 발전 풍력 기자재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친환경과 관련된 섹터는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선별하고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 저 좀 궁금한 게 우리 최진용 연구원님께 짧게 저희 시간이 없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하면 대표적인 게 풍력과 태양광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 간의 어떤 보복과 전쟁, 뭐 관세, 폭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태양광에 대한 제지가 오히려 우리 국내 기업에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일각의 시견이 있습니다. 이 시각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태양광만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글쎄요, 사실 뭐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이걸 생각은 많이는 안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트럼프한테 결국 중국을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어쨌든 우리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보면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미국에 없는 거를 또 찾아보자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시청자분의 궁금증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인데 금 현물 계좌에서 금을 1g씩 구매하는 것과 주식 계좌에서 이제 KRX 금 현물 상품 한 주를 구매하는 것의 장단점이 뭘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진용 연구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은 좀 분명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수수료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물을 갖다가 인도받는 부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증권사 MTS를 갖다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는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금 계좌. 이런 것들은 사실 거래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MTS 통해서는 0.3% 그리고 은행 통해서는 1.3% 정도로라고 우리가 대략 볼 수가 있겠는데요. ETF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ETF는 보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최대 많게는 1%의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어서 약간의 이 같은 차이들이 존재할 텐데 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실물 인도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MTS 통해서는 우리가 좀 더 수수료 좀 더 주고 매입 수수료 갖다까지 10%를 주게 되면은 실물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은행 계좌라던가 내지는 ETF로는 실물을 갖다 인도받을 수 없거든요. 이 같은 차이로 우리가 조금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고 특히 거래량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나 뭐 ETF들이 거래량이 원체 또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ETF 상품별로도 거래량을 보면서 이제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